27년 전 한국에 이런 대작이 있었다고. 할리우드 이제 망했다 진짜. 여기 할리우드의 한 영화 제작사에서 직원들이 한국의 27년 전 옛 영화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보고 있는 영화가 무엇이길래 경악하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에서 일하고 있는 KT라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와 함께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셔서 저는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아예 기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도 굳이 엄마에게 묻지 않았어요. 엄마는 아버지 얘기가 나오면 정말 쓸쓸한 표정이 되시곤 했거든요. 그리고 엄마와 둘이서도 충분히 잘 지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아빠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지금 이대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일이에요. 시나리오 작가들이 보낸 작품들을 꼼꼼히 읽고 검토해서 제작을 할지 말지 의견을 내기도 하고 일부를 각색해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보기도 해요. 혹은 소설이나 웹툰 중에서 영화화할 만한 작품을 검토하기도 하죠. 사실 저는 영화를 좋아하기보단 소설을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책을 무척 좋아했고 엄마가 책 좀 그만 보라고 혼내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이불 밑에서 손전등 하나 켜고 소설책을 읽었던 적도 있죠. 덕분에 시력이 엄청 많이 나빠지긴 했지만요. 이 정도로 소설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저는 당연히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저희 집 형편에 제가 방에 틀어박혀 글만 쓸 수는 없었어요. 작가라는 직업이 수입이 일정치도 않고 언제 성공할지 모르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글 쓰는 거야 제가 돈을 벌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먼저 돈부터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돈을 벌지 않는다고 우리 집이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어렸을 적부터 저 하나만 바라보고 계신 엄마를 하루빨리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엄마는 기자로 일하셨는데 제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기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해외 파견을 주로 나가셨는데 갓난아이를 두고 해외에서 근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좋은 직업을 그만두고 생계를 위해 닥치는 일은 뭐든 하셨어요. 그렇게 엄마가 고생해서 저를 키우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일하는 곳은 할리우드에서도 대형 제작사로 손꼽히는 곳으로 제 실력을 눈여겨본 선배의 추천으로 졸업하자마자 수월하게 취직할 수 있었어요. 사실 학교에서도 온갖 교내 공연 시나리오나 스크립트는 전부 제 손을 거쳐 작품에 올리곤 했거든요. 물론 이런 제 글재주도 전부 엄마로부터 나온 거지만 말이죠. 그런데 요새 할리우드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사실 옛날만 해도 헐리우드는 영화와 컨텐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꿈의 직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매체가 생기면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컨텐츠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점점 할리우드 영화들은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늘 거기서 거기인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한다는 평을 받으면서 미국 영화뿐 아니라 미국 드라마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예전엔 미국 드라마 시리즈로 전 세계 팬들이 밤잠을 설치며 정주행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판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바로 한국 때문이죠. 한국 컨텐츠가 넷플릭스에 떴다 하면 바로 1위를 찍어버리고 있어서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모두 한국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도 한국 컨텐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모두들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죠. 회사 임원진들도 가파르게 성장하는 한국 컨텐츠들을 보며 마냥 뒤처질 순 없겠다고 느꼈나 봐요. 회사에서 내려온 공고문은 깜짝 놀랄만한 것이었어요. 저희 회사에는 사내 동아리가 있는데 직원들의 여러 문화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보통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동아리를 구성하는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아예 한국 컨텐츠 연구 동아리를 따로 만들어 동아리 비용을 2배로 지원해주겠다며 동아리원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회사의 의도가 너무 분명했어요. 한국 작품 많이 보고 참고해서 더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내라. 이거였던 거죠. 아무튼 저도 트렌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직업인데다 동아리 비용까지 2배로 지원해주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컨텐츠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모여 동아리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청자가 어마어마하게 밀려들었어요. 평소에 한국 문화에 관심 있었던 직원들이 많았는지 정원에 5배나 신청자가 몰려
결국 추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운 좋게 들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20명 남짓 되는 동아리 회원들은 우리가 행운이라며 모두들 잘 지내보자고 서로 화이팅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저희는 만장일치로 한 감독님을 골랐습니다. 바로 기생충으로 세계 영화제를 휩쓸어버린 봉준호 감독님이었죠. 그렇게 동아리에서는 봉준호 감독님의 필모그래피를 먼저 쭉 같이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은 과연 영화를 만드는 디테일이 어마어마했어요. 이 정도면 집착하냐 싶을 정도로 디테일한 묘사에 보는 관객을 확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었죠. 저는 이런 봉준호 감독님의 작업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인터뷰란 인터뷰는 다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이 되었는데도 한결같이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에 유머까지 겸비한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한국 감독님이 박찬욱 감독님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이 더 좋더라고요. 올드보이와 친절한 금자씨는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매력적인 작품이라 느껴졌습니다. 20년 전 작품이 어떻게 그렇게 세련될 수 있는지 저희 동아리 팀원들은 모두 박찬욱 감독님의 복수 시리즈에 반해버렸어요. 다들 친한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에게 스크립트나 연출을 꼭 참고해보라며 여기저기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곤 한국 작품들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극찬을 보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믿을 수 없는 기사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박찬욱 감독님이 올드보이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고 나서 2004년에 영화를 한 편 찍으셨어요. 알파치노와 함께 영화도 찍었던 이병헌 배우가 주연에다 그 영화 주인공 이름이 류지호였는데 극중에서 천재 영화감독 역할을 맡고 있죠. 그 류지호라는 이름은 박찬욱 감독님이 평소에 좋아하는 감독들의 이름을 하나씩 따서 지은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류승환 감독과 김지훈 감독에서 두 글자를 따왔고 나머지 호는 당연히 봉준호 감독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아카데미 사관왕에 빛나는 봉준호 감독이 아닌 다른 감독의 호였던 거죠. 그 감독님의 이름은 허진호 감독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고개가 갸웃했어요. 봉준호 감독님이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그 감독님의 작품을 찾아보았어요. 8월의 크리스마스와 봄날은 간다라는 작품을 만드셨더라고요. 저는 그 감독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박찬욱 감독님의 호평을 받은 건지 팀원들과 당장 다음 영화로 함께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팀원들의 반응은 냉랭했어요. 아무리 한국 영화가 좋다고 하지만 굳이 30년 전에 만든 한국 멜로 영화를 볼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했죠. 시간 낭비인 것 같다는 말까지 했어요. 물론 보통 옛날 영화는 좀 유치한 면이 있지만 명작은 분명 다른 여운을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옆에서 계속 우겨대자 중국 직원 페이가 정 그렇게 옛날 멜로를 보고 싶으면 중국의 천녀유혼 같은 작품을 보라고 했어요. 중국 작품엔 로맨스부터 액션까지 다 담겨 있다고 배울 게 분명 많을 거라고 했죠. 저는 솔직히 중국 작품은 제대로 시청한 작품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서 페이는 사실 한국 작품들 대부분이 중국의 고전 영화에서 한 부분씩 떼와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페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중국 작품이 훌륭하다면 요새 중국 영화 중에 아카데미 상을 받거나 흥행된 작품이 있냐고 한번 말해보라고 했더니 갑자기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도 그럴 게 중국 영화는 진짜 수요가 없거든요. 솔직히 여기엔 영화 산업 종사자들이 많아 다들 영화계에 빠삭한데도 요즘 나온 중국 영화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죠. 오직 중국 영화는 중국에서만 수요가 있는데 심지어 요즘 중국 사람들도 몰래 불법 다운로드로 한국 컨텐츠를 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페이가 몇몇 영화 제목을 댔지만 저희 중 누구도 그 영화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페이가 말한 중국 영화 제목을 듣고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자 페이는 잔뜩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봉준호 감독 기생충도 솔직히 왜 그렇게 상을 받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어둡고 비겁한 인물들을 내세워 작품을 이끌어가는데 너무 편협하고 보기 불쾌했다고 말이죠. 노동자 계급을 기생충에 비유하는데 어떻게 그런 영화를 극찬할 수 있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 영화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보지도 않고 어떻게 너희들은 폄하하냐고 말이죠. 갑자기 분위기가 쎄해졌습니다. 사실 중국 영화를 아는 사람이 없어 페이의 말에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느낌이었죠. 그러자 에릭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 거 아니냐고 슬쩍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기 때문에 무산계급이 당연히 좋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니겠냐고 말이죠. 한국 영화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에는 그런 현 시대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 각도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 시대상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기발한 스토리와 위트 있는 진행, 그리고 예리하게 사회 문제를 꺼내 드러냈다는 점에서 다들 인정하고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에릭의 식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에릭은 그렇게 한국 영화를 폄하하면서 왜 동아리에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다들 들고 싶어서 추첨까지 해서 결성된 동아리인데 너 때문에 이 동아리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직원들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말이죠. 그러자 페이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서 들어왔다고 했어요. 기존 할리우드에서 인기 있는 공식과 중국 영화가 진행되는 방식은 똑같다고 하면서요. 할리우드에서 인기 있었던 마블 시리즈 같이 중국 영화들은 철저하게 영웅 스토리를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특별한 태생의 오해와 편견을 극복한 주인공이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은 악의 무리에 승리하며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플롯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런데도 왜 중국 영화는 흥행이 안 되는지 답답하다며 할리우드 공식에 하나도 맞지 않는 한국 영화만 승승장구하는지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에릭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실력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에릭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한국 영화가 잘 나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관객들은 똑같이 짜여진 비슷비슷한 영화들에 지쳤다고 말했죠. 그러니 제발 그만 우려먹으라며 아예 헐리우드 영화들이 외면당하고 있는데 시대 파악 못하고 할리우드 영화를 따라하고 있으니 망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페이는 분에 찬 듯 씩씩거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인 에릭의 말에 페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에릭은 사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는 지배계급이 다 훌륭하고 좋게만 포장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권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거기에 희생되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인데 페이 너도 같은 입장인 거 아니냐고 했어요. 오히려 지배계급에 대해 비판하기도 하고 채찍질도 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바꾸어 나가야 하는데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거 아니냐고 말했죠. 기생충에서는 지배계급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비판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영화가 가진 결정적인 차이라고 말이죠. 저는 에릭이 이 정도로 영화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동료란 생각이 들었죠. 페이가 자리를 떠나고 나서 분위기가 살짝 싸해지자 에릭은 유머러스하게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그러고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에릭은 아까 말했던 한국 영화 한번 보고 좋으면 자기도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오래된 영화라 다들 거절하는 판에 하는 수 없이 집에서 혼자 봐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집에 오는 길에 맥주와 간식을 잔뜩 사왔어요. 그날따라 엄마도 약속 갖다 늦는다고 하셔서 혼자 볼 수밖에 없었죠. 거실에서 빈 프로젝터를 놓고 8월의 크리스마스를 틀었어요. 한국의 8월이면 여름인데 여름의 크리스마스라니 제목부터 너무 매력적이었죠. 영화를 틀자마자 오래된 연출과 색감에 이질감이 들었지만 영화를 몰입하게 만드는 배우들의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게 스토리에 푹 빠져 절반 정도 보고 있는데 엄마가 집에 오셨는지 현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오늘 좀 일찍 마무리했다며 거실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저는 갑자기 멈춰선 엄마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순간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눈엔 눈물이 가득 차올랐거든요. 이내 엄마의 눈에서는 눈물이 펑펑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엄마가 어디 아프거나 아니면 큰일이 생긴 건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엄마를 부축해 소파로 향했어요. 그러곤 그저 휴지를 건네주며
엄마가 말을 꺼내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저 영화를 어떻게 알고 보고 있는 거냐고 얘기했어요. 저는 갑자기 엄마가 영화 얘기를 하나 의아했어요. 그러곤 회사에서 요새 한국 영화를 좀 분석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영화를 우리 집에서 다시 볼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이 영화를 이미 알고 있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엄마의 말에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띵해졌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함께 본 마지막 영화가 이 영화라고 했어요. 엄마는 사실 아빠 얘길 아예 꺼내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다시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라 죽었다고 했지만 아빠는 아마 한국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하셨죠. 저는 제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제가 글을 잘 쓰는 것도 전부 아빠를 닮아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워하자 엄마는 차근차근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엄마가 해외 파견을 자주 나가는 기자였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같았어요. 그때 당시 엄마는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라 남들 다 꺼려하는 한국에 파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주재원으로 근무하며 한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보도하는 역할이었죠. 엄마는 그때 한국어를 할 줄 몰라서 취재보조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엄마의 상사가 소개해준 취재보조원이 바로 아빠였어요. 아빠는 대학에서 시를 강의하는 강사였는데 대학 강사 수입으로는 어림도 없어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대요. 영어를 할 줄 알면서 시간도 비교적 자유로운 취재보조원이 딱 맞았던 거죠. 그때 청춘 남녀였던 엄마 아빠는 서로 이곳저곳 취재를 핑계로 데이트를 즐겼고 늘 붙어다니며 사랑이 싹 텄다고 했어요. 타지에서 정붙일 곳 없었던 엄마에게 아빠는 유일한 친구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1997년 11월 한국엔 IMF가 터졌고 국가 위기 상황이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래도 아빠 직장이 대학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아빠는 그나마 수입이 나오던 대학 강사 자리도 잘렸고 심지어 부산에 있던 부모님의 가게까지 가정 경제가 파탄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급히 부산에 내려가 부모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돌아온 아빠로부터 엄마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고 아빠는 당장 3일 뒤 원양어선을 탈 예정이라고 했어요. 엄마가 우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지만 아빠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평범하게 잘 살라는 말밖에 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3일 뒤 헤어질 인연이었지만 엄마는 그 3일간 아빠와 꼭 붙어 있었대요. 누군가는 어차피 헤어질 거 빨리 정떼야지 생각할 수 있었지만 엄마에겐 아빠와 마지막일지도 모를 3일이 정말 소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은 서로 펑펑 울며 서울역에서 이별을 했다고 했어요. 그때 본 아빠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했어요. 그러곤 엄마도 파견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 아빠를 잊기 위해 열심히 일에만 매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헛구역질에 어지럼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고 저를 임신한 걸 알게 됐다고 하셨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땐 당연히 아이를 지워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렇지만 사랑했던 아빠와의 마지막 인연까지 끊는다는 생각이 들어 도저히 지울 수 없었다고 했어요. 긴 고민 끝에 저를 낳았고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를 보며 아빠를 계속 떠올렸고 제가 글의 재능을 보일 때마다 더더욱 아빠가 그리웠대요. 그런데도 어차피 다신 만날 수 없는 사람이기에 제게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게다가 혼혈이라는 걸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혼혈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알려지면 작은 마을에서 제가 받을 편견이나 차별이 걱정되어 숨겼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그 누구도 혼혈이냐고 물어보지 않을 정도로 겉으로 보기엔 하나도 티가 안 났거든요. 아무튼 언젠가 엄마도 한 번쯤은 말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말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제가 결혼할 나이가 될 쯤 말하려고 했는데 저 영화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고 했죠. 그렇게 그날 밤은 침대에 누워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게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빠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리곤 밤새 8월의 크리스마스를 마저 다 시청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눈물이 펑펑 났어요. 주인공의 이별 장면이 꼭 엄마 아빠의 모습 같았기 때문이죠. 한참을 울고 난 뒤 영화에 대해 생각해보곤 감탄스러웠어요. 멜로 영화에 우는 장면 하나 없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영화였지만 기교 없이 담백한 게 요즘에도 통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나리오를 썼을까 검색해봤고, 감독님께선 김광석이라는 뮤지션의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했어요. 저는 김광석이라는 뮤지션의 노래를 검색해서 틀어보고는 한동안 노래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마음을 흔드는 목소리와 선율이 한참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곤 저도 모르게 꼭 아빠를 찾아서 엄마와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빠는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자녀가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생각을 잠시 접어둘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며칠 후 저희 동아리 사람들에게 30년 전 영화라도 꼭 봐야 한다고 오늘은 무조건 이 영화를 보자고 우겼습니다. 허진호 감독님의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였죠. 동아리 팀원들은 그닥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에릭이 나서서 힘을 실어줬어요. 저번에 제가 주장했던 영화를 에릭이 따로 봤는데 매우 훌륭했다고 말이죠. 자기도 보고 싶으니 한번 같이 보자고 해주었어요. 영화를 틀자마자 모두들 순식간에 몰입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장면마다 담겨있는 자연의 소리에 저절로 눈을 감게 만드는 영화였죠. 혹시나 나만 좋은 건가 싶어 슬쩍 주변을 살펴봤더니 다들 영화에 깊이 몰입해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자마자 어디선가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30년 전 한국 영화라고 다들 감탄하고 말았죠.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담아냈는지 놀랍다고 했어요. 요즘 나오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멜로 영화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했죠. 게다가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 인상적이라며 극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옛날 한국 영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역시 내 안목은 틀림없다며 괜히 뿌듯했습니다. 그러곤 집으로 돌아와 또 다른 한국 영화를 찾아보려 휴대폰을 들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배터리가 깜빡깜빡거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았어요. 하는 수 없이 보조 배터리를 찾으러 엄마의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뒤적이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시집이었죠. 그 순간 저는 아빠가 시를 강의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스치면서 혹시 아빠의 책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책에는 다 한국어로 되어 있는 시밖에 없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책의 맨 마지막 장을 펼치자 영어로 적혀 있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혹시나 내 이름을 한 번쯤은 찾아보지 않을까 싶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늙어 시집을 냈다며 레이첼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꼭 출판사로 연락해주길 바란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간의 세월을 후회하며 언제까지고 연락을 기다리겠다며 말이죠. 레이첼은 저희 엄마였어요. 이 시집은 아빠가 낸 시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언제 엄마에게 이 얘기를 꺼낼까 호시탐탐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러곤 능청스럽게 회사에서 휴가가 나왔는데 한국에 가볼까 한다고 얘기를 꺼냈죠. 엄마는 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휴가는 늘 휴양지로 갔었으면서 갑자기 왜 한국에 가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나도 한국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며 한 번쯤은 가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소리로 아빠가 궁금하기도 하다며 슬쩍 속내를 비췄어요. 그제서야 엄마가 시집 얘기를 꺼내셨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 아빠가 낸 시집을 발견했고 해외 택배로 주문해서 보게 되었다고 말이죠. 책 뒤에는 한번 연락을 달라는 아빠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연락을 했냐고 물어봤고 엄마는 용기가 나질 않는다고 했어요. 이미 한참 지난 인연 굳이 만나서 뭐 하겠냐고 말씀하셨죠. 저는 서로가 그리워하는 걸 아는데 뭘 주저하냐고 말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일단 가서 그동안 잘 살았는지 얼굴이나 한번 보고 오면 어떻겠냐고 말이죠. 저는 당장 노트북을 들고 와 아빠의 출판사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이번 달 말에 한국에 가자고 얘기하곤 한국행 티켓을 2장 끊었어요. 엄마는 정말 오래 고민했는데 이렇게 빨리 진행되다니
얼떨떨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출판사에서 답장이 오질 않았어요. 엄마에겐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무슨 문제가 있나 답답했죠. 비행기를 타기 직전까지도 답장이 오질 않았고 저는 한 번 더 메일을 보내 제 전화번호와 비행편을 알려주고는 직접 한국에 가면 출판사에 찾아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엄마는 진짜 많이 달라졌다고 놀라셨어요. 옛날 IMF 때 혼란스러웠던 한국이었는데 이렇게 발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제게 전화가 한 통 왔고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곤 엄마와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그 전화는 출판사로부터 온 전화였고 아빠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 큰 수술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간 긴 수술이 끝났고 면회를 할 수 있는 정도라서 이제서야 제게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초조해하셨어요. 조금만 더 빨리 결정을 내렸다면 건강하게 볼 수 있었을 텐데 만에 하나 아빠를 못 보게 되면 어쩌나 하고 후회된다고 하셨죠. 저는 초조해하는 엄마를 달래며 별일 없기를 속으로 바랐습니다. 저희는 아빠의 병실로 찾아갔고 출판사 직원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보셨어요. 그리곤 아빠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빠는 그 이후로 계속 배를 타는 생활을 하셨고 배를 타면서 남는 시간엔 엄마를 향한 그리움에 내내 시를 쓰셨다고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출판사와 연이 닿았고 다 늙어서 무슨 시집이냐며 한사코 거절하셨는데 혹시나 이를 계기로 엄마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출판사 직원의 설득으로 시집을 내셨다고 해요. 아빠는 그간 큰 수술을 연달아 받아 지금은 의식이 없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이 잘 끝났기 때문에 우선 기다려보자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옆에서 보고 있는 저와 직원도 두 사람을 안타깝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런 게 정말 기적인 걸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의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그리곤 엄마를 바라보며 내가 또 꿈을 꾸는 건가 하고 얘기하셨죠. 아빠의 말에 엄마는 나 여기 있다고 당신이 출판사로 연락해달라고 하지 않았냐며 우리 딸이 당신 보러 가자고 해서 미국에서 날아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에 아빠는 깜짝 놀라며 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셨어요. 그리곤 연신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만 엄마에게 반복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아빠의 병실에서 그간 못 나눴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처음 보는 아빠였지만 그동안 아빠가 있다면 이런 아빠였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아빠는 딱 그런 아빠였죠. 다행히 수술 예후가 좋아 금방 퇴원할 수 있다고 하셨고 일단 엄마와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엄마를 설득해 저는 한국에 가서 아빠와 함께 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은 날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엄마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죠. 엄마는 2개월 정도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곧 한국으로 이민을 가실 예정이에요. 외롭긴 하겠지만 엄마가 외롭지 않으실 것 같아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엄마 아빠의 이야기로 제 첫 시나리오를 한번 써볼까 해요. 꼭 영화로 제작되어 한국에서 개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KT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감동적인 부모님의 이야기와 오래된 한국 영화에 감탄하는 할리우드 직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인상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KT씨와 부모님을 응원하는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